천장의 곰팡이 Can't imagine my 얼룩은 life 총 without you. 17개. 어제 셌을 때보다 2개가 늘었다. I feel the same way. 아니, 어쩌면 어제 내가 정신이 없어서 2개를 덜 셌던가. 중요하지 않았다. 내 몸을 짓누르는 이 남자의 무게보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역한 스킨 향보다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다. 민서야, 오빠 아니었으면 내 가족은 벌써 길바닥에 나앉았어. 알지? 최진우가 킬킬거리며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는 이 행위를 사랑이 아닌 이자의 한 형태로 여겼다. 아버지의 수술비로 빌린 사채, 그 빚의 담보는 나의 젊음, 나의 몸이었다. 그는 매달 이 날이 되면 어김없이 이 퀴퀴한 반지하 방을 찾아와 연체된 이자를 받아갔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멎고 그가 몸을 일으켰을 때 나는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바지를 축혀 올리고는 탁자 위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던졌다. 돈이 아니었다. 이자 납부일 1개월 연장이라고 적힌 메모였다. 그는 나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휘파람을 불며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다. 위액과 함께 굴욕감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낡은 샤워기 아래 서서 피부가 벗겨져라 몸을 문질렀다. 그의 흔적을, 그의 냄새를 나라는 존재에 새겨진 더러운 낙인을 지워내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내도 소용없었다. 수치심은 피부가 아닌 영혼에 스며드는 독과 같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 밑은 시커멓고 입술은 핏기 없이 파랬다. 하지만 오늘은 이 얼굴로 세상에 나가야만 했다. 오늘은 내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이 걸린 날이었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몇 년 전 중고시장에서 단돈 10,000원을 주고 산 옷이었다. 몇 번이고 다림질했지만 옷깃에 배어있는 가난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오민세호 정신 차려. 할 수 있어. 나는 깨진 거울을 보며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오늘 있을 면접. 국내 최고 금융기업인 백상그룹의 신입비서 최종 면접.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 이 면접에 합격하기만 하면 지긋지긋한 빚도 최진우의 그림자도 모두 끝낼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취업 면접이 아니었다. 나의 생존이 걸린 전쟁이었다. 면접 장소는 시내 중심가의 최고급 호텔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거대한 호텔의 위용에 숨이 막혔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내 초라한 구두 소리가 그 위에서 유난히 서글프게 울렸다. 나는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면접 안내문을 다시 확인했다. 12층 찰리 1호 스위트룸.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다. 똑같이 생긴 수많은 문들. 나는 떨리는 눈으로 문에 붙은 호수를 확인했다. 1207, 11208, 12269. 그리고 마침내 1229 나는 이 문이 721호라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숫자를 잘못 보았다고 굳게 믿어버렸다. 어쩌면 VIP 면접은 가장 끝방이라는 나만의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만들어냈는지도 모른다. 나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연습했던 미소를 얼굴에 붙였다. 그리고 3번 심호흡을 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내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잠시 후 안에서 들어와 하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다. 내 상상과 달리 방 안에는 여러 명의 면접관 대신 단 한 명의 남자만이 앉아 있었다. 그곳은 사무적인 면접장이 아닌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값비싼 소파에 앉아
나를 바라보는 남자. 그는 내가 평생 잡지 속에서나 볼 법한 비현실적으로 잘생기고 기품 있는 남자였다. 그의 검은색 수트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가 백상그룹의 회장 혹은 그에 준하는 최고위 임원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최종 면접을 회장님이 직접 보다니 나는 공포와 희망의 동시에 휩싸였다. 그의 눈은 깊고 차가웠다. 그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마치 가치를 감정하는 듯한 그 시선에 나는 또다시 벌거벗겨진 기분이 들었다. 최진우의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훨씬 더 근원적이고 압도적인 시선이었다. 안지 그가 맞은편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나는 로봇처럼 걸어가 앉았다. 이름이 오민세오입니다. 나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한번 보고는 다시 나를 보았다. 그의 입가에 이해할 수 없는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오늘 여기 온 목적이 뭐지? 나는 이 질문을 위해 수십 번도 더 연습했던 답변을 내뱉기 시작했다. 나의 장점, 나의 포부, 내가 왜 백상그룹에 필요한 인재인지. 하지만 그가 내 말을 중간에 잘랐다. 그런 것 말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결혼 할 생각 있나?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결혼 면접 질문이 왜? 압박 면접이구나.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순발력을 테스트하는. 나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네, 물론입니다.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럼 됐어.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면접이 끝난 건가?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거지? 바로 그때 스위트룸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누가 봐도 재벌가의 딸처럼 보이는 여자가 비서와 함께 들어섰다. 그녀는 나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창가에 서 있는 남자에게 활짝 웃으며 다가갔다. 이완 씨, 늦어서 죄송해요. 차가 너무 막혀서.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곳은 면접장이 아니었다. 이 남자는 면접관이 아니었다. 여기는 맞선 자리였고 나는 실수로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이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수치심과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그 여자가 들어서는 순간 나는 내가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깨달았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부와 기품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나와는 종족이 다른 생물 같았다. 그녀는 나를 벌레 보듯 훑어보고는 곧장 창가에 서 있는 남자 백이환에게로 향했다. 이환 씨, 이분은 누구?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세상의 모든 피가 내 얼굴로 쏠리는 것 같았다. 수치심에 몸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의자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허리를 90도로 꺾어 연신 사과하며 뒷걸음질 쳤다.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진짜 면접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 거대한 실수는 분명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날 것이고 나는 총재의 맞선 자리에 잘못 들어온 정신 나간 여자로 낙인이 찍힐 터였다. 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내가 문고리를 잡고 이 끔찍한 방을 탈출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백이환의 목소리가 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화려한 여자 윤채린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 톤 더 낮고 차가워져 있었다. 윤채린 씨,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죠. 가보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윤채린의 얼굴이 경악과 굴욕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무언가 항의하려 했지만 백이환의 얼음장 같은 눈빛에 가로막혀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나를 증오가 담긴 눈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방을 뛰쳐나갔다. 이제 이 거대한 스위트룸에는 나와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예측 불가능한 남자 단둘만이 남았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 두려웠다. 그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턱짓으로 내게도 앉으라고 명령했다. 나는 마지못해 아까 그 자리에 다시 앉았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화난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한 혹은 희귀한 곤충을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아까 그가 입을 열었다. 왜 그렇게 절박해 보였지? 그의 질문은 예상 밖이었다. 나는 우물쭈물했다. 그 표정.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세상 전부를 걸고 있는 것 같기도 한 표정. 그는 정확히 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결혼할 생각 있다고 했나? 그가 다시 물었다. 네. 그건 압박 면접 질문인 줄 알고. 압박 면접이 아니었으면 뭐라고 대답했을 건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 같은 처지에 결혼은 사치였다. 당장 내일의 끼니와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여자에게 결혼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내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 심정으로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면접에 대해, 그리고 이 일이 내게 얼마나 절실한지에 대해. 물론 최진우나 사채에 대한 이야기는 뺐다. 그저 가난한 가족과 내가 그들을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나를 보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제안을 했다. 내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당신이 말한 그 구질구질한 인생, 빚가난, 전부다. 그는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마치 사업계약 조건을 읊는 것처럼. 그 대가로 내 아내가 돼. 네, 계약 결혼. 그가 덧붙였다. 나는 나를 귀찮게 하지 않을 조용한 아내가 필요해. 사랑이나 애정 같은 건 필요 없어. 내 집안을 만족시키고 사교계에 얼굴을 비춰야 할 때 내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돼. 인형처럼. 그는 나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떨어보았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를 뒷배삼아 야망을 키울 가족도, 그의 사업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집안도 없었다. 나는 그에게 있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조종하기 쉬운 아내감이었다. 당신은 절박하고 돈이 필요하지. 나는 귀찮은 맞선 자리를 끝내고 내 시간을 벌고 싶고. 서로에게 손해볼 것 없는 거래 아닌가. 그의 말은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이고 냉소적이었다. 나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거래였다. 최진우가 내 몸을 담보로 빚을 유예해줬다면 이 남자는 내 인생 전체를 사겠다는 것이었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권력을 가진 남자가 도와주겠다며 내밀었던 손. 그 손을 잡았을 때 나에게 돌아온 것은 구원이 아닌 지옥이었다. 이 남자는 그때의 그 인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힘을 가졌다. 그가 만든 지옥은 얼마나 더 깊고 어두울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망쳐야 했다. 이 위험한 남자에게서. 그런가? 그는 내 거절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지.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몸에서 나는 차갑고 깨끗한 향기가 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방문을 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내일 정오까지. 그 이후엔 당신이 원래 있던 그 지옥으로 돌아가면 돼. 그가 나가고 거대한 스위트룸에 나 혼자 남았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명함과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을 번갈아 보았다. 최진우가 기다리는 나의 반지하 방, 그리고 이 남자가 제안하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금빛 세장. 이것은 선과 악의 선택이 아니었다. 하나의 지옥과 또 다른 종류의 지옥 사이에서의 선택이었다. 나는 텅 빈 스위트룸에 홀로 남아 테이블 위에 검은색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백상그룹 총재 백이환. 그 이름은 내가 감히 손에 쥘 수도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제안은 터무니없었고 모욕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위험했다. 권력을 가진 남자가 내미는 동아줄은 언제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된다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경험했었다. 나는 명함을 남겨둔 채 호텔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 내가 속할 곳은 없었다. 나의 현실은 곰팡내 나는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최진우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이자는 비싼 걸로 쳤어. 내일 보자. 에이. 마지막에 붙은 웃음, 이모티콘이 악마의 조소처럼 보였다. 내일. 내일이면 그는 다시 찾아올 것이다. 나는 또다시 그 더러운 손길을 견뎌내야만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려진 지옥과 알려지지 않은 지옥. 나는 결국 후자를 택하기로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호텔에서 가져온 명함 속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칼 같은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백이환의 비서인 듯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약속된 법무법인 사무실은 차갑고 비인간적인 공간이었다. 백이환은 이미 와 있었다. 어제 그 스위트룸에서와는 달리 그는 완벽한 비즈니스맨의 모습으로 나를 맞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변호사는 내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혼인계약서. 나는 한 장 한 장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제1조 갑 백이환 은을 오민서 및 을의 직계 가족이 진 모든 채무를 즉시 변제한다. 제2조 갑은 계약기간 동안 을에게 백상그룹 총재 아내의 품위에 걸맞은 의식주 및 별도의 품위 유지비를 제공한다. 제3조본 혼인은 계약에 의한 것으로 갑과 을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어떠한 감정적 연애적 관계도 요구하지 않는다. 제4조 을은 백산 가문의 명예에 흠이 가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되며 갑의 지시에 순종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은 혼인 계약서가 아니었다. 영혼 매매 계약서였다. 나는 나의 모든 자유와 존엄성을 팔아 가족의 빚과 최진우로부터의 해방을 사는 것이었다. 나는 펜을 들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오민서가 아니게 될 터였다. 내가 서명을 마치자 백이환은 서류를 훑어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절차는 비서와 변호사를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나는 그날 오후 나의 반지하 방을 떠나 그의 펜트하우스로 옮겨졌다. 그의 집은 집이 아니었다.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미술관 같았다.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이 발밑에 펼쳐져 있었고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구들은 하나같이 비현실적인 작품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떤 생활감도 온기도 없었다. 나는 아름답지만 차가운 금빛 세장에 갇힌 기분이었다. 나이든 집사는 나를 그가 쓰는 주침실에서 가장 먼 서쪽 끝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은 내 반지하 방보다 10배는 컸지만 나에게는 더 좁고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집사는 내게 이 집의 규칙들을 설명했다. 총재님의 식사 시간. 총재님의 서재에는 출입금지 외부 손님을 만날 때의 주의사항 등. 나는 이 집의 아내가 아니라 새로 들어온 값비싼 가구 취급을 받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나의 유령 같은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나갔다가 내가 잠든 깊은 밤에 돌아왔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를 피했다. 복도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리면 나는 숨을 죽이고 방 안으로 숨었다. 식사는 언제나 그가 돌아오기 전에 혹은 그가 집을 나선 후에 거대한 식탁에 홀로 앉아 해결했다. 나는 이 집의 모든 것에 주눅이 들어 있었다. 값비싼 카펫 위를 걸을 때마다 발소리를 죽였고 소파에 앉을 때조차 쿠션이 망가질까봐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백이환이라는 남자가 두려웠다. 그의 무관심은 최진우의 폭력과는 다른 종류의 압박감을 주었다. 그는 나를 언제든 망가뜨릴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하찮아서 내버려 두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과거의 트라우마는 나에게 속삭였다. 권력을 가진 남자를 믿지 마라. 그의 친절도 무관심도 모두 위험하다. 나는 내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문을 걸어 잠갔다. 최진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다. 딸깍 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는 이 거대하고 낯선 공간에서 내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 도시의 야경만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소파에 앉아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백이환이었다. 그는 잠들지 않고 손에 든 위스키 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가 나를 발견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당장이라도 돌아서서 방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집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숨막히는 정적. 그는 나를 향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보는 듯한 공허한 눈으로 나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그 무관심이 차라리 내게 소리치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문을 걸어 잠갔다. 나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높은 곳에 있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반지하방에 살 때보다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다. 나는 과연 지옥보다 나은 곳으로 온 것이 맞을까? 아니면 그저 더 화려한 지옥으로 옮겨온 것뿐일까? 나의 세장은 아름답고 넓고 그리고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백이환이라는 남자가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진공 상태 속에서 유령처럼 떠다녔다. 나의 하루는 그가 없는 시간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그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 나는 이 집의 유일한 주인이 되었다. 나는 그의 거대한 서재에서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을 책들을 읽었고 그의 홈시어터룸에서 내가 좋아하는 낡은 흑백 영화들을 보았다. 그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치이자 소심한 반항이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집 안 곳곳에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의 공간을 침범하면서도 동시에 그에게 들킬까봐 항상 노심초사했다. 그의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나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내 방으로 숨어들었다. 마치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것처럼. 사건이 터진 것은 입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그날따라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나는 창가에 앉아 빗줄기가 도시를 때리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딩동. 조용하던 펜트하우스에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 집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최진우 그가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걸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과거의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예고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나를 끌고 가던 그의 모습. 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다.
안 돼. 도망쳐야 해. 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내가 허둥지둥 물러서다가 등 뒤에 있던 가느다란 받침대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힌 것이다. 받침대 위에 위태롭게 서 있던 옥색의 기다란 도자기가 공중에서 아름다운 호선을 그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집 전체가 울릴 만큼 날카롭고 처절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파란 자기 조각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이 이 집에서 가장 비싼 장식품 중 하나라는 것을 나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수억 원은 좋게 넘을 고려 청자.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돈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대신 훨씬 더 오래된 잊고 싶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최진우를 만나기 훨씬 전.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서 실수로 사장의 아끼는 커피잔을 깼던 날. 그는 내 뺨을 후려쳤었다. 너 같은 싸구려 인생 몇 개를 팔아도 이 컵 하나 값을 못 채워 이 걸레 같은 년아. 그의 경멸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온몸의 세포가 다가올 폭력을 예감하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고 몸을 최대한 웅크렸다. 맞을 준비를 하는 길들여진 짐승처럼. 무서운 소리야. 집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육중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백이환. 그가 돌아온 것이었다. 최악의 타이밍이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의 그림자가 내 위를 덮었다. 나는 더욱더 몸을 웅크렸다. 그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를 혹은 차가운 비난을 기다렸다. 하지만 내게 들려온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고가에 들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화가 난 기색이 전혀 없었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러자 그의 손이 다가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움찔했지만 그의 손은 나를 때리지 않았다. 대신 내 턱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나는 마지못해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바닥에 흩어진 값비싼 자기 조각들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나만을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나만을 보고 있었다. 다친 데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질책의 기미도 없었다. 손배웠나? 나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남자는 왜 화를 내지 않는 거지? 왜 깨진 도자기가 아니라 내 손을 걱정하는 거지? 그는 내 대답을 듣고 나서야 안심한 듯 희미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악한 얼굴로 서 있는 집사에게 명령했다. 치워요. 네네. 총재님, 저것은 깨진 자기 조각에 사람 다치는 것보다 비싼 건 없어. 그는 집사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집사를 향해 말했지만 그 말은 명백히 나를 향한 것이었다. 그는 다시 내 앞에 몸을 숙이고 내게 손을 내밀었다. 일레오나, 나는 홀린 듯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그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조심스럽게 자기 파편들을 피해 소파로 이끌었다. 그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는 다시 한번 내 손과 팔을 꼼꼼히 살폈다. 상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몸을 일으켰다. 나는 멍하니 바닥을 보았다. 집사와 다른 사용인들이 조심스럽게 청자 조각들을 쓸어 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나를 경멸하거나 혹은 동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 모든 신경은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에게 쏠려 있었다. 백이환. 그는 자신의 수억 원짜리 소장품보다 계약으로 사온 가짜 아내인 나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다. 이것은 내가 아는 세상의 법칙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었다. 권력을 가진 남자는
약자를 짓밟고 소유물을 아낀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소유물인 도자기보다 또 다른 소유물인 나를 우선했다.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이해되지 않았기에 나는 미칠 듯이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아주 작고 희미한 하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내 안에서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 그것은 어쩌면 희망이라는 이름의 감정일지도 몰랐다. 깨진 청자 조각보다 내 손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 주었던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배기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살았다. 하지만 그 벽의 재질이 바뀐 것 같았다. 이전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면 이제는 희미한 안개처럼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것도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유령처럼 피하지 않았다. 그가 서재에 있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다. 그가 식탁에 앉아 있으면 나 역시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의 공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에게는 엄청난 변화였다. 나는 아주 조금씩 이 금빛 세상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어쩌면 이곳이 정말로 안전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옥은 내가 가장 방심한 순간에 언제나 다시 문을 열었다. 그날은 내가 처음으로 외출을 허락받은 날이었다. 물론 혼자는 아니었다. 그의 비서와 운전기사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붙었다. 목적지는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이었다. 그가 병원비를 모두 해결해준 덕분에 엄마는 최고의 치료를 받고 계셨다. 어머니께는 이걸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민서 씨가 좋은 집안의 자제와 교제 중이고 그분 댁에서 결혼을 전제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김 비서의 사무적인 설명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엄마가 안심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차가 잠시 신호에 걸려 멈춰 섰을 때였다. 내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한 통. 나는 무심코 메시지를 열었다. 그리고 내 세상이 다시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사진 한 장이었다. 병원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 희미하게 웃고 있는 우리 엄마의 모습.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 적힌 짧은 글귀. 장모님 건강해 보이시네. 오랜만인데 우리 얘기 좀 할까? 최진우.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는 나를 찾아낸 것이다. 아니,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낸 것이다. 그는 내가 이 철옹성 같은 펜트하우스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자 나의 가족을 인질로 삼았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비서에게 거짓말을 했다. 급하게 사야 할 책이 있다고. 그녀는 의심했지만 백이완에게 보고한 후 마지못해 허락해 주었다. 나는 운전기사가 나를 내려준 대형 서점의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와 그가 문자로 보낸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살던 동네의 낡고 지저분한 모텔이었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지난 몇 주간의 짧은 평화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다시 과거의 악취가 나를 덮쳐왔다. 최진우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역겨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우리 민서 재벌 사모님 되더니 아주 딴 사람이 됐네. 오빠도 잊어버리고. 원하는 게 뭐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물었다. 원하는 거. 그는 킬킬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내게 다가와 마치 소유물을 확인하듯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그는 내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일단은 위자료를 받아야겠지. 네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말이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내 눈앞에 흔들었다. 화면에는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다.
어두운 방, 그리고 그에게 억지로 안겨있는 나의 모습.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는 영혼이 없는 나의 모습. 이게 내 그 잘난 새 남편한테, 아니면 기자들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백상그룹 총재의 아내가 이런 과거를 가진 여자라는 게 알려지면 재미있지 않겠어.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내가 간신히 쌓아 올린 위태로운 평화, 나의 마지막 동아줄이 그의 손 안에서 가차없이 끊어지고 있었다.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그것만은. 나는 그에게 애원했다. 그럼 그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내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는 내 턱을 들어 올려 그의 눈을 똑바로 보게 만들었다. 돈만으론 안 되지. 넌 여전히 내 거야, 민서야. 가끔씩은 오빠를 보러 와야지. 예전처럼. 그의 요구는 명백했다. 돈, 그리고 나의 몸. 그는 백이환이라는 거대한 산을 정복했다는 쾌감에 취해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완벽한 덫에 걸려들었다. 백이환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분명 나를 더럽다고 경멸하며 내쫓을 것이다. 그렇다고 최진우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나는 백이환을 배신하고 예전의 지옥보다 더 끔찍한 이중 생활을 해야만 한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쳐 비틀거리며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화려한 거실, 아름다운 가구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욕실로 달려가 뜨거운 물을 틀고 몸을 문질렀다. 다시 처음처럼. 나는 아무것도 벗어나지 못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을 뿐. 그때 욕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백이환의 목소리였다. 오민서 씨, 안에 있나?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일 있어? 나는 물소리에 목소리를 섞어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가 서 있었다. 나를 파괴할 수도 혹은 구원할 수도 있는 남자. 그리고 나의 입은 그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비밀로 봉해져 있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얇은 얼음판 위에 서서 바로 밑에서 움직이는 상어의 그림자를 보는 것과 같았다. 나는 물소리에 기댄 채 심장이 멎을 때까지 숨을 참았다. 다행히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섰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최진우의 협박과 백이환의 의심. 나는 두 개의 덫 사이에 낀 짐승이었다. 최진우에게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두 남자 모두에게서, 이 모든 지옥에서 도망치는 것. 나는 그날 밤 뜬 눈으로 결심을 굳혔다. 그가 잠들었을 것이라 확신한 새벽 3시. 나는 침대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나는 그가 사준 수많은 옷들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나는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입었던 내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가방 안에는 엄마의 낡은 사진 한 장과 그가 매달 주었던 품위 유지비에서 몰래 아껴둔 현금 약간을 챙겨 넣었다. 이것이 내 전 재산이었다. 나는 이 집의 그 어떤 값비싼 물건도 가져가지 않았다. 나는 도둑이 아니었다. 그저 빌렸던 시간을 돌려주고 떠나는 것뿐이었다. 나는 맨발로 고양이처럼 소리를 죽여 복도를 걸었다. 어둠에 잠긴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괴물의 뱃속 같았다. 달빛이 통유리 창을 통해 들어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길고 서늘한 길을 만들었다. 나는 그 길을 따라 현관문을 향해 걸었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걸음이었다. 마침내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나는 가슴 벅찬 해방감을 느꼈다. 이 문만 열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가 문고리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다.
깔깍 거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다. 나는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천천히 팔을 내렸을 때 그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거실 중앙 소파 앞에. 그는 잠옷 차림도 아니었다.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서 있었다. 어디 가려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심판의 시작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 그는 천천히 내게로 걸어왔다. 그의 발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렸다. 그는 내 앞에 멈춰 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의 침묵이 계속되자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두기 터지듯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죄송합니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다. 제가 더러워서요. 저는 깨끗하지 않아요. 나는 횡설수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모두 내 잘못이라고. 나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흠이 있는 여자라고.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가만두지 않아요. 나는 최진우의 이름을 말하는 대신 그저 그 사람이라고 지칭했다. 그 사람이 제 과거를 다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총재님과 가문의 명예에 먹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떠나려고. 나는 내가 얼마나 쓸모없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필사적으로 설명했다. 그가 나를 역겨워하며 경멸하며 이 집에서 당장 내쫓아 주기를 바랐다.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자비라고 생각했다. 내 구차한 고백이 끝났을 때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마지막 처분을 기다렸다. 그런데 내 머리 위로 떨어진 것은 그의 분노가 아니었다. 아주 낮고 위험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 새끼.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름이 뭐지? 나는 놀라 숨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에는 나를 향한 경멸 대신 내가 모르는 제3자를 향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내가 대답을 못하고 어깨만 떨고 있자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내 앞에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김비서, 최진우, 사채업 겸 부동산 임대업자. 지금부터 1시간 준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인간 집안 바닥까지 전부 긁어내. 먼지 한 톨도 남기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는 짧은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마치 방금 저녁 메뉴를 주문한 사람처럼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의 눈동자 안에서 이글거리는 차가운 분노를. 그는 나를 위해 나를 괴롭히던 한 인간의 인생을 전화 한 통으로 지워버린 것이다. 나는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내게 손을 내밀거나 나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허락 없이는 그가 말했다.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생각 마. 넌 이제 내 사람이니까.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한 주인의 손에서 훨씬 더 강하고 압도적인 다른 주인의 손으로 넘어간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그 잔인한 보호선언 아래에서 나는 난생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넌 이제 내 사람이니까 라는 문장은 공기 중에 남아 밤새도록 내 주위를 맴돌았다.
나는 그가 돌아서서 서재로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현관 앞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전화 한 통이 한 가문의 명운을 끝장내버리는 것을 목격한 후였다. 나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최진우라는 악몽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나는 비틀거리며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기다렸다. 모든 것을 걸고 하는 도박처럼 나는 그가 내게 대대가를 요구하러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과거의 경험은 내게 가르쳤다. 남자들의 호의, 특히 권력을 가진 남자들의 호의는 공짜가 아니라고. 그는 나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제 그가 청구서를 내밀 차례였다. 나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그를 기다렸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간. 마침내 내 방문 손잡이가 소리 없이 돌아갔다. 그는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그 당연하다는 듯한 행동이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나는 그의 소유물이었고 주인은 자신의 물건이 있는 방에 들어올 때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가 침대로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나는 최진우의 거친 손길을 그 이전의 또 다른 남자의 경멸적인 눈빛을 떠올렸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덮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앞에 서서 나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끝을 알 수 없는 침묵. 나는 그의 침묵이 더 무서웠다. 내가 감히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에는 욕망이나 흥분이 아닌 차가운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치 상처 입고 경계심 가득한 작은 짐승을 관찰하는 듯했다. 떨고 있군. 그가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사실의 확인이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여전히 나와는 약간의 거리를 둔 채였다. 그는 손을 뻗어 내 뺨을 타고 흐르는 머리카락 한 올을 부드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은 깃털처럼 가볍고 조심스러웠다. 그의 그 예상 밖의 행동에 내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했다. 과거의 목소리는 소리쳤다. 속지마, 이건 함정이야. 곧 본색을 드러낼 거야. 하지만 아주 작고 새로운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 남자는 깨진 도자기보다 네 손을 먼저 걱정했어. 이 남자는 너를 위해 네 악몽을 지워버렸어. 그는 내 혼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천히 내게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은 차가웠지만 위스키의 쓴맛 대신 옅은 민트 향이 났다. 그 키스는 거칠지 않았다. 그것은 탐색이었고 확인이었으며 선언이었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는 내 턱을 부드럽게 잡고 내가 그의 키스를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힘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내 셔츠의 단추를 향했다. 나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그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내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제압하고 계속해서 아래로 향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다루는 노련한 조련사처럼. 그는 나의 모든 두려움과 반항심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었다. 그의 손길 아래 내 몸이 맨살을 드러냈을 때 나는 수치심으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내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고개를 숙여 내 눈물에 그리고 내 떨리는 입술에 다시 한번 깊게 입을 맞췄다. 그의 키스는 울어도 괜찮아.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의 모든 것은 느리고 철저하고 그리고 압도적이었다. 그는 내 몸의 모든 부분을 마치 자신의 영토를 확인하는 정복자처럼 탐색했다. 그의 손길이
내 과거의 상처가 남긴 흉터 위를 스쳐 지나갈 때 나는 움찔했다. 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 흉터 위에 아물라는 듯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지배적이었지만 폭력적이지 않았다. 그의 소유욕은 나를 파괴하는 대신 이상하게도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는 너무나 강하고 압도적이어서 그의 품 안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을 것 같았다. 최진우도 빛도 나의 끔찍한 과거조차도 마침내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나는 고통 대신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내 안을 채우는 그의 단단함이 나를 짓누르던 모든 불안과 공포를 밀어내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이 남자는 나의 주인이다. 나를 소유한 포식자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나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친밀함이 무기가 아닌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모든 것이 끝나고 그는 나를 품에 안은 채 잠이 들었다. 그의 팔은 내 허리를 단단히 감싸 내가 어디도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내 옆에 잠든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자유를 잃었다. 하지만 대신 안전을 얻었다. 나는 여전히 그의 새장 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새장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다. 이 잔인한 구원, 이 소유당한 평화 속에서 나는 기꺼이 그의 것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이후 그는 나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았다. 이전까지 금단의 영역이었던 그의 침실로 그는 나를 데리고 들어왔다. 나는 이제 매일 밤 그의 품 안에서 잠이 들고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았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다정한 사랑을 속삭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변했다. 그는 식사 때마다 내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었고 내가 책을 읽고 있으면 말없이 다가와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의 소유욕은 조용한 방식으로 드러났다. 그는 내게 새로운 옷들을 사주었는데 이전에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옷 대신 단정하고 부드러운 소재의 옷들이었다. 마치 다른 남자들에게 나의 맨살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선언 같았다. 그의 세상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안전하게 길들여지고 있었다. 나는 이 기묘한 안정감에 취해 이 남자가 가진 진짜 세상이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운 곳인지를 잠시 잊고 있었다. 진짜 세상이 나를 찾아온 것은 맑고 화창한 어느 날 오후였다.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집사 한 명이 내게 다가와 쟁반에 받친 무선 전화를 공손하게 내밀었다. 본가에서 온 전화입니다, 사모님. 본가 벤자, 백씨 가문의 본류. 그의 할머니이자 백상그룹의 숨은 실세인 왕 여사가 머무는 곳.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백이화는 아직 공식적으로 가족들에게 우리의 결혼을 알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녀가 어떻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늙은 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왕 회장님께서 사모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바로 모시러 차를 보내겠습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닌 통보였다. 나는 백이완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중요한 회의 중일 터였다. 내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1시간 뒤 나는 숨막힐 듯한 고요함이 흐르는 전통 한옥 대저택에 대청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이곳이 바로 백씨 가문의 심장부였다. 백이완의 펜트하우스가 현대적인 권력의 상징이라면 이곳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전통과 위계 질서의 공간이었다. 마침내 안쪽 방문이 열리고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작은 체구의 노부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바로 백상그룹의 대모왕 여사였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등은 꼿꼿했고 주름진 눈은 젊은 사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 놓인 찻상에 앉아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나는 그녀의 시선 아래 벌거벗겨진 듯 단 굴욕감을 느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맑았지만 그 안에는 소리가 내린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이완이가 들였다는 그 아이냐.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아이였다. 인사드립니다, 회장님. 오민서라고 합니다. 나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내 인사를 무시했다. 어느 집안 아이냐. 아버지는 몇 해 전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어머님과 단둘이. 구하나 다름없구나. 그녀는 내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배운 건 있느냐?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했습니다. 천한 것들은 역시 손으로 하는 재주밖에 없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내 자존심을 베어냈다. 그녀는 나를 철저히 짓밟고 있었다. 내가 감히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는 근본도 없는 여자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그녀의 모욕을 견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한여를 시켜 하얀 봉투 하나를 내 앞에 놓게 했다. 그 아이가 내게 얼마를 주었는지는 모르겠다만 이 안에 든 돈이면 네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액수일 게다. 그녀가 말했다. 이걸 받고 이환이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져라. 네가 있던 그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 감히 백씨 가문의 문턱을 넘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나는 하얀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예전의 나였다면 나는 이 돈을 받고 감사하며 물러났을 것이다. 그것이 내 분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오민서가 아니었다. 나는 백이환의 사람이었다. 그가 내게 주었던 잔인하지만 확실했던 그 보호. 그 기억이 내 안에 아주 작은 하지만 단단한 자존심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권력자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왕 여사의 눈썹이 희미하게 치켜 올라갔다. 뭐라고? 제 남편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이 결혼은 백이환 총재님과 저 사이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계약의 파기는 계약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권리를 주장했다. 그가 내게 부여한 아내라는 이름의 권리. 내 예상 밖의 저항에 왕 여사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대청마루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것 같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노려보더니 이내 차갑게 웃었다. 재미있는 아이로구나. 좋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내 손자는 결코 가문을 거역할 수 없다. 내가 반드시 네 스스로 그 돈 봉투를 쥐고 이 집을 나가게 만들어주마. 두고 보거라. 그것은 마지막 경고였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 숨막히는 대저택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그제야 내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더 큰 전쟁의 시작을 알렸을 뿐이었다. 나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백이환. 당신은 과연 당신의 세상 전부와 맞서서 나라는 존재를 선택해 줄 수 있을까? 나는 본가에서 돌아온 후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하루하루를 보냈다. 왕 여사의 마지막 그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 움직일 것이다. 그녀는 백이환을 움직여 나를 내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올까봐 심장을 졸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평소보다 더 나를 세심하게 살폈다. 내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간을 찌푸렸고
내가 밤에 뒤척이면 말없이 다가와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이것은 나를 내치기 전에 베푸는 마지막 동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본가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다. 고자질을 해서 동정을 구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그의 가족과 나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그는 당연히 가문을 택할 것이고 나는 버려질 것이다. 그가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은 사흘이 지난 후였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귀가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온몸에서는 살얼음 같은 분노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가 마침내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말 안 했어? 본가에서 할머니께서 당신을 부르셨던 일,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냐고 물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말씀드려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진심이었다. 그는 내 대답에 잠시 말을 잃은 듯 했다. 그는 피곤한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더니 결심을 굳힌 듯 말했다. 내일 본가로 간다. 같이.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왜 저까지? 당신이 내 아내니까.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 아내가 모욕을 당한 자리에 남편이 함께 가는 건 당연한 일이야.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그 숨막히는 한옥대저택으로 향했다. 어제와는 달리 대청마루에는 왕 여사뿐만 아니라 백시 일가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나를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들은 백이완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나를 정리하기 위해 데려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왕 여사의 입계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모든 모욕을 감내할 준비를 했다. 그래, 이화나. 왕 여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 있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다니 다행이구나. 그 아이 깨끗하게 정리하거라.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주마. 모든 시선이 백이환에게 쏠렸다. 그의 입에서 나올 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내 손을 잡아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옆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당당히 세웠다. 그리고 그는 그의 할머니를 그의 가문 전체를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님, 그는 왕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제 사람에게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청마루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왕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백이완은 내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을 했다. 이 사람은 계약으로 드린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는 모여있는 모든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훑어보며 말했다. 오민서는 제 아내입니다. 그의 선언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의 목소리에 서늘한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다. 제 아내에 대한 모욕은 저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백상그룹의 총재인 저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알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강력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라는 보잘것없는 여자를 지키겠다는,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왕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녀조차 손자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말 잘 듣는 손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는 왕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왕비였다. 백이완은 더 이상 그들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이끌고 몸을 돌렸다.
우리는 경악과 침묵에 잠긴 가족들을 등 뒤로 한 채 그 숨 막히는 공간을 빠져나왔다. 채 오를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가 부드럽게 대저택을 벗어나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나는 우리의 깍지 낀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운전하고 있는 그의 옆모습을 보았다. 그는 방금 나를 위해 그의 세상 전부와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지난 세월의 서름, 지금 이 순간의 감사함, 그리고 이 남자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감정.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환 씨. 그가 잠시 나를 돌아보았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춰섰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소유욕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내 손등에 아주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이 닿은 그곳에서부터 내 심장으로 마침내 진짜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가 가문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날 우리의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왕 여사를 필두로 한 백씨 일가는 이완 씨를 압박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태산처럼 내 앞에 서서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의 그 굳건한 믿음 아래 나는 아주 조금씩 웅크렸던 어깨를 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소유물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상처를 자신의 것처럼 아파했고 나의 치유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는 내게 한국 최고의 심리 상담사를 붙여주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설득에 나는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나를 짓눌러왔던 과거의 악몽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내게 흙과 조각칼을 다시 쥐어주었다. 그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부서진 나의 세상을 다시 빚어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그날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오늘 서울의 예술가들이 모이는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에 나의 작은 갤러리가 문을 열었다. 갤러리의 이름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었다. 지난 2년간 내가 만든 작품들이 조용한 조명 아래에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채 서 있었다. 오프닝 파티는 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내 작품을 칭찬해 주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손님은 파티가 거의 끝날 무렵 예고 없이 나타난 왕 여사였다. 그녀는 여전히 꼿꼿하고 위엄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내게 축하 인사를 건네지는 않았다. 대신 갤러리 중앙에 놓인 내가 가장 아끼는 작품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것은 2개의 조각상이었다. 하나는 거칠고 금이 간 돌덩어리였고 다른 하나는 그 돌덩어리의 품에 안겨 상처를 치유받고 있는 섬세한 나무 조각상이었다. 왕 여사는 작품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대로 보내는 인정이자 화해의 손짓이라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돌아가고 갤러리에는 오직 나와 이완 씨 단둘만이 남았다. 그는 내게 다가와 수고했다는 듯 부드럽게 나를 품에 안아주었다. 자랑스러워 오민서 작가님.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함께 갤러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작품에는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그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이젠 대답해 줄 수 있나? 2년 전 그날 그 호텔에서
만약 그게 진짜 면접이었다면 뭐라고 대답했을 거야?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2년 전의 나라면 아마 교과서에 나오는 모범 답안을 필사적으로 외웠을 것이다. 저는 성실합니다.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같은.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나는 대답 대신 그에게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살짝 고쳐 매주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의 미소가 나의 대답이었다. 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당신을 만나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이라고. 그는 내 미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부드럽게 내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맞춤 속에서 나는 나의 길고 길었던 면접이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날 단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그 호텔에 갔다. 하지만 나는 대신 나의 인생을 구했고 나의 세상을 찾았으며 나의 사랑을 만났다. 때로는 인생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 행복에는 정해진 길이 없었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예상치 못한 문을 잘못 열었을 때 진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인생에 어떤 문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났나요? 당신의 운명적인 실수의 순간을 들려주세요.